그 계엄 1년이죠. 네. 그래서 계엄 1년을 맞이해서 그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현재 이 전국에 대해서 이 나름 우리가 네. 짚어보면서 네. 그 두 번째로는 내년, 네. 내년이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격동의 그 계절이고 네.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나냐 마냐가 뭐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 1년입니다. 그 우리 차 교수님은 그날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계엄 당일 선포하는 날 그날 제 방에 있었습니다. 방에 뭐 다른 일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저희 딸도 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건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얘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니까 지금 밖에 그러니까 거실에서 자기는 뭐 운동한다고 한다 TV를 틀어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나와서 보니까 제가 딱 가서 봤을 때는 다시 앉아 리플레이 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와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딱 들었던 것은 당장 지금 군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국회에 앉아 계엄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진짜 저는 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뭐 우리 김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는 이 계엄이 얼마나 그 무지막지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개인적인 이 공포감 이게 정말 컸습니다. 제가 특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 그 계엄령 선포됐잖아요. 부마 민주항쟁 때 그때 10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부산만 딱 그 계엄령 선포됐을 때 제가 일부러 그 고등학생이지만 그때 이 교복을 입고 부산시청에 그 주둔한 계엄군을 제가 역사적인 장면을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담을 넘어서 그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계엄군들한테 이렇게 곤봉으로 머리를 톡톡톡톡 이렇게 맞았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때 느꼈던 그 공포감 그게 완전히 다시 되살아나면서 뭐 공포감보다도 더 문제는 향후 이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계엄 선포하고 나서 한 10분, 10여 분 지나고 나니까 모 방송국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긴급 편성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송을 할 건데 좀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PD 보고 그랬습니다. 계엄이 뭔 줄 아냐? 아마 내게 모르긴 몰라도 곧 방송국에도 계엄군이 닥칠 거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계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비판적인 견해를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너야 곧 계엄군에 장악될 거야 라니까 계엄이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 특히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정말 그때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 심각성을.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10분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없는 걸로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또 한 5분 뒤에 다른 방송국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밤 늦게라도 좋으니까 긴급 편성해서 할 건데 나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도 못 할 거다. 그랬더만 조금 있다 다시 또 전화 와가지고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진짜 이 계엄이라는 걸 잘 몰랐던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계엄의 심각성, 그 후폭풍을 제대로 감지 못했는데 바로 국회에 계엄군들에게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 완전 누구나 다 인식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힘든고 어려운 우리가 과제를 다 같이 당면했지만 정말 빠르게 이 사태를 극복한 거, 민주주의를 복원시킨 거는 저는 세계 어디 내놔도 상당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 지금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100% 찬성합니다. 저는 우리가 군사 쿠데타가 5.16이잖아요. 61년. 네. 그때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 태어났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저도 그 부산에서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앞에 탱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그 한가하는 모습도 이렇게 봤고 그 다음 바로 그 이어서 80년. 예, 80년대 그때는 제가 이제 재수 시절인데 서울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험도 겪으면서 그 이후에 그 경험이 강조 학살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 전에 그 12.12 이렇게 그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79년도에. 그래서 그 경험 때 서울에서는 총성도 맞습니다. 났었고 그런데 정말 경험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이미 사라진 걸로 다 생각했었는데 그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저녁에 10시 정도 넘어서 아마 방송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긴급히 이제 저희들도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국회로 달려나갔고 이랬었는데 그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후에 1년간 지금도 특검과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달이면 특검은 거의 다 마무리된다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2 종합특검 필요하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밝혀진 거에 따라서 그날 윤석열의 그 계엄 선포를 다시 봤어요. 보니까 이미 그 속에서는 당시 민주당의 어떤 국회 입법장악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마무시한 계획들이 이미 맞습니다.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오늘 많은 언론에서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우성 배우가 그 수경사 사령관을 갖다가 연기했지 않습니까? 장태환. 그렇게 맞선 장군이 없었다. 이게 물론 이 영광급들이 실제로는 뭐 불복종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우리로 따지자면 사보타지 비슷하게 한 거죠. 그게 그래서 뭐 이 언론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도 군인들의 어떤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데 말하셨다시피 계엄이라는 것은 군이 전체적인 국정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업 행정이 다 군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은 진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게.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거. 참 아마 그러니까 이게 웬 코미디냐.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 지금 피고인은 계속 그 계엄 해제 결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엄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던 게 아니다. 경고성 계엄이라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 위에 드러난 거 보면은 진짜 이거는 이 천인공노할 거고 이 최근에 더욱더 명확해졌지만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최소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의 명분을 삼아서 이게 어떻게까지 나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생각하면은 막 식은땀이 흐르잖아요. 우리 남북한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희생됐을지 모를 일을 그 윤석열 피고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이 친구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미친 행각을 그동안 몇 년간 계속 해왔더라고. 사실상 준비를 해왔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거한 여당 인사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계엄 사과를 하고 예. 뭐 그날 계엄 당일날 예. 이거는 이 위헌 위법이다 예. 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그 계엄을 막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죽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이 계엄이 지금 획책되고 있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 정보위 간사로 있는 박선원 의원이 그 국정원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민석 총리한테 줬대요. 둘은 친구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전부 다 그 기록돼 있었고, 그렇지만 본인들도 그러면서도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천인공날 짓인데, 그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재판을 오늘 조선일보에서 국민들이 이 재판을, 윤석열 재판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그 윤석열 피고인은 이거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미친 게 그 자체였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온갖 것을 자기 부하들 그거로 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오로지 김건희 자기 마누라를 보호하려고 획책했던 동기가, 그 주요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말 저는 이 민주주의의 이거는 그 우리가 경종을 울린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7 체제가 87 헌법이 이 6월 항쟁에서 탄생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한계, 성자독식의 이 한계가 지금 민주주의를 압살해 오고 있고, 그래서 계엄만이 살 거리고 7공학을 열어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유의미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차 교수님이 볼 때는 계엄은 뭐 지금 이제 온갖 언론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계엄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1년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뭐 모신문의 평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계엄을 불렀고 그 계엄으로 인해서 또다시 정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전 뭐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사실 지금 이 내란 특검의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처음 그 비상대검을 언급한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말이라고 하니까 집권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여당의 지금 지도부 만찬이면 상당히 10명 넘게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내가 총살 당한 한이 있더라도 확 쓸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특검이 진술을 했지만 이 사람은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당시 여당 지도부부터 시작해 여당 최고위원들 다 들었을 건데 그 심각성을 아무도 몰랐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보수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의 그런 뭐랄까요 상당히 이 급진적인 여러 가지 노선들이 불만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어책이 지금 싹 쓸어버리는 식의 그런 계엄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뭐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곳곳에 아직까지 내란과 관련된 숨어 있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북 심리 전단이 북한에다가 전단지를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저께였나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걸 대북 심리 전단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 전역한 군인이 자신이 직접 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는 거는 북한의 민주화를 뭐 요구한다는 국내의 그러니까 이 반공단체들 뭐 그런 데서 보내는 민간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군 심리전단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보내는데 그 진술했던 그 폭로를 했던 그 병사는 뭘 하느냐면 이 풍선이 어떠한 바람을 타고 어디 가서 터뜨려질 것인지를 계산하고 했던 그 병사의 정언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일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그러니까 이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그 말 그대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가면 대한민국의 군 지도부가 몰랐다?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그 개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보도로 보면 당시 뭐 합참의 작전본부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호필 그러니까 그 지상군 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놉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직을 걸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수권자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다라고 하면 12.3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년간을 따져보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단죄 이게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그 영장 기각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12.3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진짜 모든 국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기가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걸려온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장소를 여러 번 바꿨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고의성을 분명히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영장이 법리 다툼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추경호 의원이 오늘 새벽에 구치소 문 앞에 놓았을 때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12월 3일 날 독재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를 한 것이 결국 지난 6.4 대선이었고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 민의를 전혀 도외시한 채 당시 독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당의 소속 의원의 기각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 그것도 국민이 독재를 어겼다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심각한 정치적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 구속정부적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 독재를 이겼다. 계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본인이 저는 현재 이 지지도가 24% 같으면은 그 중에서 그거 한 12% 된다. 그거 보면은 12%에 힘입어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전당대회 때 쏟아냈으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갖다가 그 통합을 하겠다.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통 보수와 그리고 중도 보수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했는데 그래서 나름 본인이 친윤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윤호개인에 사로잡혔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대표가 그렇게 해서 됐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넘은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짓겠지만 그 국힘은 장 대표의 그 리더십으로 간다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정말 국힘 의원들 또 지지자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계엄이 그 말하자면 그게 이제 23년 정도 됩니까? 2022년 말. 22년 말. 네. 그런데 이제 온 국민한테 정말 이 뭐야를 준 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24년 8.15 경축사에서 예. 반국가 단체 척결을 예, 이야기했어요. 예. 반국가 단체는 지금 우리가 특수성 관계에 있는 예. 이 북한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도 우리가 이 어쩌 말하면 이 현재의 적이자 또 한편으로는 공동 운명체로서 지금 이제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경축사에 보면은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이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전부 반국가 단체를 규정을 하고 이 반국가 단체 카르텔을 깨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떻게 말하면은 좀 제대로 그걸 짚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했어야 됐지 않나. 그냥 다들 뜬금없다. 네. 뭐 또 술 취해서 이야기한 모양이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달에 군인사에서 지금 계엄을 이뤘던 주요 지휘관들을 다 인사했다는 인사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자기 말 속에서 했던 것이 24년도 최소한 1년 전에는 그 부분을 그 차곡차곡 진행을 해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올 때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5.16도 실제로 혁명을 진행할 때 쿠데타에 대한 기미가 있으니까 당시에 그 미군하고 이 참모총장이 그 쿠데타 세력을 갖다가 그 근거에서 전부 다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12.12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알아가지고 전두환을 갖다가 통해사령관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바로 그 12.12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또 우리 군이 이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의 그 이 5.16과 하나의 12.12 쿠데타를 겪었으면서도 우리 군의 민주화의 그 성숙도가 크게 발전되지를 못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야기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전에 보니까 나치군이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 자국민의 인권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여러 국가를 갖다가 하는데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생긴 게 군의 이 불복종 이게 그 우리가 인권과 민주화 가치에 반하면은 불복종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발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계엄도
평상시 계엄은 아예 없애야 돼요. 네. 법적으로 네. 평상시에는 계엄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엄을 하더라도 사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때 나왔었는데 지금 법제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계엄 사전 동의 받는 부분은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이럴 때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 12.3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국가가 지금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국가 폭력을 통해서 고문을 자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그 관계자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법을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시켰더랬습니다. 근데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을 빨리 민주당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국가의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에 대한 요건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은 향후 개헌할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손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국가 재난과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에도 지금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시는 전시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데 어쨌든 이 개헌을 할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축소시키는 쪽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네. 무기징역과 20년입니까? 22년인 거예요. 예, 네. 했는데 형이 확정되고 나서 네. 그해 12월에 사면을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네. YS한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네. 사면 건의를 하고 네. 그거를 현직 대통령이 받는 식으로 해서 사면이 됐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제 이런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특별 사면이죠 하면은 특별 사면이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판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윤희 비윤피교인이 계엄을 하고 그 이후에 탄핵이 되고 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그래 당당한지 그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들은 그때 탄핵할 때 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100% 탄핵이 기각된다고 본 거예요. 예. 기각되고 또 그게 이제 8대0으로 이렇게 탄핵 인용되고 나니까 또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이긴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한덕수 당시 총리로 후보를 바꾸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 바꾸면 이긴다고 본 거야. 이게. 그럼 그래 되면 어찌 되느냐. 윤석열이가 나중에 특별 사면 받는다고 보는 거야. 자기는 다시 영웅으로 귀환한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네, 지금 갖고 있죠. 지금 변호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변호인들, 그리고 또 앞서 한 12%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12%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치금 보내고, 그리고 법정에 와가지고 막 손 흔들고 과음 질러주고 하니까 계속 자기가 자신의 행위가 옳은 걸로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김용현이 지금 재판에 나와 있던 김용현의 변호사들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법정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기고만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본인들 생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다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정말 망상 때문에 그런 일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음에 보수 정권이, 그러니까 이 집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보수 정권의 후보들은 저는 국민들 앞에 공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인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약속을 해야만 저는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이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도 이것도 헌법의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률로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를 빨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의 이 정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0번 맞는 이야기죠. 갈등과 대립 속에서 아까 말한 그런 그 양극화 심해졌다가 77%나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양극화로서 이런 경험이 나타나고 더 심화됐다.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하면 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도대체 국민 통합이 뭐냐? 라는 데 문제 제기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는 3대를 가서 망하고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 내내 흥한다. 이게. 그리고 독재 권력과 독재 부역자들이 오히려 이후에 더 행사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어머니가 본인한테 교육을 할 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까불지 마라, 대들지 마라. 결국 그 사람들이 네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바뀌어야 된다. 이 교육이 어떻게 바뀌겠냐? 저는 준엄한 이게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가 개헌 상황이다. 혹은 이 입법화 문제다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처럼 십계명처럼 이렇게 이 국민 앞에 그냥 딱 내놓고 어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원장이잖아요. 대한민국 헌장을 만들어야 돼. 헌장을. 이게 그것을 무슨 법제한기 헌법이고 법령이겠지만 만들어서 진짜 지금이라도 친일파와 독재 부역자들 특히 이 내란 가담자들 내란 주동자들 이 사람들은 연좌제는 하면 안 되죠. 연좌제는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사자들은 정말 공직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예를 들면은 좋은 것을 갖다 달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 나라가 기강이 바로 잡히고 그럴 때 저는 국민 통합이 맞습니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금 모든 언론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 특히 보수 언론에서. 그럼 이들은 지금 이제 다 논조들이 그래요. 이게 이 팬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민주당의 개딸과 이 사람들이 국힘의 극우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국민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강도 도둑이 들었는데 거기에 맞선 사람하고 강도 도둑을 똑같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같이 두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나치 전범을 끝까지 거하듯이 햄버거는 다 우리 역사 속에서 친일 독재 이게 직접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번 내란에 가담했던 분들은 좋은 것을 새겨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이 저는 진보와 보수와 그리고 우리 제 정당들이 제대로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이걸 그냥 가다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무서운 소리 했잖아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1년 지나니까 아무 상관없더라. 내가 박근혜 누님 한 사람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내 또 당선됐지 않느냐. 이야기거든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도 그런 분석을 했어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저 경남, 울산, 그리고 강원 5개는 국회 우세 지역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에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나마 부산이 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수도권, 충청권은 이거는 모른다. 그게 지금 현재 민심이라면은 이 내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외신 기자회견도 따로 했는데 1주년 문제 그러니까声明을 발표하고 내신 기자들하고도 좀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의로운 통합이 뭐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사례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국군 심리 전단의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전단 그 살펴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좀 더 도와주고 격려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통합하고 봉합은 다르다. 아무리 통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완전 국본을 지금 흔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과 관련된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걸 갖다가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에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추경호 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이 구속영장 기각 이런 부분들도 판사들, 법원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면 2차 종합특검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 절차 자체가 상당히 피의자들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김용현 재판에 보이는 그 변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완전히 법을 갖고 지금 말 그대로 법을 농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양되고 자기들이 뭔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정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수권 대한정당을 지금 외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오늘도 여전히 당 지도부는 정말 국민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당내에서 중진들, 그 초재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입을 모아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계엄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당내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인적 쇄신까지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당원들이 뽑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인식과 행동이 정말 국민과 이 인식과 이 사고 눈높이하고는 다르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결연하게 집단적인 행동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1주년이라고 해서 일종의 통과 의식의 사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양영자 최고위원은 그 집회에서 계엄불법 발언을 했다가 쓰레기 투척을 봉변을 당했죠.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어쨌든 계엄 해제에 그 한동훈 대표이하 국힘에 16분입니까? 참가를 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고 탄핵에도 12명이지만 12명이 참가해서 그러게 탄핵이 가능했죠. 3분위가 넘어야 되니까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과는커녕 그 당원 게시판으로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지금 다시 그게 되고 그 부분에 반대하니까 윤리위원장도 교체해버렸어요. 이게. 그럼 이걸 무슨 이거는 메시지냐? 예를 들면은 어쨌든 국힘은 12%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 중반에 지금 지지율로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이걸 뚫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내년 되면은 우리가 곧 다룰 내년 되면은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특검이 제2차 특검 안 하면은 이달 말로 끝나잖아요. 끝나죠. 특검 끝나고 또 이제 재판의 시간으로 가는 거고 선거는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자기들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파워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가 자기들 졸인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국힘에 한 오늘 보니까 한겨레 30명 정도가 이 계엄사가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모양인데 중진들도 장 대표랑 그런 이 만남에서 선소리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전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장 대표가 선을 넘었다면은 제가 아는 이 정치 세계에서는 전당대회를 하고 임기가 몇 년이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국민들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장동훈 대표 방향을 잃어버렸어. 이 선장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선장을 갖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뱃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단호하다 그러더라고. 이게 안 그러면 배가 다 같이 침몰을 다 같이 죽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제일 강력한 투쟁이 생존권 투쟁이거든요. 국힘은 정당으로서 생존권 투쟁을 해야지. 저거 그대로 놔두면은 예를 들면은 진짜 정당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아까 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자각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 속에서 임시전당대를 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1년 지나고 정말 새로운 1년 또 그리고 내년에 2026년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국제 그 외교 전쟁은 나날이 지금 이제 복잡해지고 격화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안심이라도 해야 어렵더라도 내일을 보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이 조사를 해보면은 정치 불안입니다. 아, 그렇죠. 정치 불안을 누가 주고 있느냐? 국힘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으로 부르는 목소리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국민은 정말 극우 소수의 국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오늘 제가 지금 놓은 사과에서 약간은 제가 주목하는 측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의 투톱이 지금 원내 사령탑이 지금 장동익 대표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쌍건 체제라고 하는 이 건영세 건성동은 오늘 지금 뭐 감옥소 가 있으니까
그 통일교 문제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내 친윤의 그 뭐랄까 지지를 받았던 쌍권 체제의 권영세, 그리고 당내 이 상당한 친윤 주류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원내대표가 되는 소원석, 이 두 사람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하고 지금 서로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당내의 중진과 오늘 지금 사과 성명을 냈던 이 초재선 소장파들하고 손을 합치면 저는 5파를 만들고요. 그것이 새로운 주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헌 당규가 지금 상당히 이 당의 헌법이고 절차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인데, 민심하고 위반된 이 지도부를 바꾸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구태타가 아니라 당내의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정말 이 현 지도부에 대한 임기를 재신임하는 절차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정말 사과가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되려고 하면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당의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친윤이 아니라 반윤, 찬탄이 반탄이 아니라 찬탄, 이 사람들한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익명으로 하지 말고 나서야 된다. 지금은 나서서 그분들이 국민들한테 퍼포먼스도 해야 돼요. 예, 정말 석고대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먼저 깨우친 자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깨달은 사람들부터 먼저 나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양양자가 그 설계 투척 받을 때 그 앞에 막아선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게 비겁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정치인은요, 비겁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공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본인들이 그거를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앞에 나서서 일하겠다는 사람이지 뒤에 나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그게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나서시면 얼마든지 국힘을 저는 우리 건강하게 보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보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해가 가기 전에 좀 했으면 간곡하게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통합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봉합이 아니라 통합. 정의로운 통합. 정의로운 통합. 근데 사실은 앞에 형용사 붙는 것도 또 그래요. 진정한 국민 통합, 정의로운 국민 통합이 되기 전에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분명히 이야기를 아까 드렸지만 내란 가담자 그리고 내란의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고 그걸 지금 옹호하는 자,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히틀러가 이 나치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졌는데도 지금 나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풍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한 인내의 국민이 아닌가 하고, 그게 특정 지역에서는 또 특정 세력한테는 찬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터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거를. 그 돈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이걸 지켜보는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뭘 생각하겠냐요. 이게 하나도 전부 다 이 흔히 말해서 그 내란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분이 지금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답답하겠지만 나는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엄중한 어떤 잣대와 그 행동으로서 나는 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주년 그 집회에서도 그 국민들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요구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힘이 변화되면은 예. 본인들이 정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정리를 하고 다 알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뭐 특검 재판부가 모르더라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차제 그분들이 내란에 가담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국민과 역사에 대해서 속지 않은 길이다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얼마든지 정치는 경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 제가 잠깐 봤는데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를 보고 자기 깜짝 놀랐다. 아, 예. 왜 국힘이 합의를 해줬겠어요? 만약에 이거 합의까지 안 하면은 자기들은 정말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 각 당 지도부끼리 서로 쪽지 예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는데 큰 틀에서는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죠. 잘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번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어디로 가냐면 바깥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 진짜 이 예산 심의할 때 마지막 열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이 제일 중요한 시절에 당력을 전부 다 바깥에다가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 지금 총차은탑인 이 송원석 대표가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여당의 재정 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사실은 이제 예산 심의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 완전히 자기들은 빡해갖고 정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저것도 정말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될 예산 심의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안 해줬다가는 또 발목 잡는다는 이야기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관철시키려고 해도 자신들의 논리가 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부 원하는 액수에 단 한 푼도 못 깎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4조 정도를 감액을 시키고 조정을 해서 나머지 또 이렇게 728조 그대로 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728조 그대로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성적표죠. 그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력이 지금 바깥에 가서 다 집중되어 있는데 안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고 화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로 지금 그러니까 표상되는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정말 당도 망치고 민생도 망치는 그런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 107석입니까? 107석입니다. 107석은 어마어마한 의석수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87석 가지고 정권교체를 그렇죠. 이뤄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수도 제가 볼 때는 이거 10석 정도 역할을 하나 싶어요. 아, 그렇죠. 10석. 지금. 네.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선장이 잘못 가다 보니까 배가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엉뚱하게 가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그 국민의 살림살이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대결을 가지고서 다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 없고 우리가 한교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국힘은 선을 넘었어요. 현 지도부는 현 장동혁 대표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을 넘었을 때 그대로 가는 거는 모두가 이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엄을 반대하고 계엄 해제기를 이뤄내고 탄핵을 이뤄낸, 그리고 지금 계엄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탄핵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꿈꾼다는 자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어서서
그분들이 갔을 때 저는 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 일방으로 극단주의가 치솟다 보면은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도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 또 정치 전문가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치개혁 과제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많은 그 평가들이 개헌도 결국은 이게 성자 독식의 87 체제 헌법이 개헌이 안 되고 계속 왔기 때문에 양극단화가 계속 뭐 대통령에 모든 걸 걸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상대방을 다 죽이고 또 여기서 또 완강히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헌 문제는 지금 사실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집권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지금 6월달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헌 문제가 블랙홀이 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지방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지금 이제 개헌 이야기를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개헌의 부칙 조항 중에 하나가 이 개정된 헌법안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다시 그걸 갖다가 자신이 임기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제가 생각해 결국 개헌을 해야 되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흔들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최소한 보완의 장치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이연집정부적인 그러한 쪽으로 권력 분산을 하는 쪽으로 권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그러니까 지명을 해서 하는 총리 추천하는 거죠. 총리 추천해서 해서 만약 예를 들면 국회의 과반수 정당이 대통령하고 다른 경우, 지난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총리를 내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내치는 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이 외교 안보만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정치적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런 폭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사 이 대통령하고 여당이 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일단 총리를 추천한 그게 있을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함부로 이 여당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패싱하는 그런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 중심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총리, 내각 부분은 국회에 맡기는, 국회 다수당에게 맡기는 그런 식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개헌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해 성자 독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선거법 개편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를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사실 이 다양한 이 민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심이 그대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현재 지난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이 지역구의 투표에 이 지금 득표율 차이가 5.8%인가 밖에 안 됩니다. 5.6%인가? 그런데 지금 거의 그 민주당이 1.6배나 과대 대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게 가능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이야기한 쪽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지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중에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들이 다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니까 그네들 입장에서는 서구선구제를 허물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 기득권 때문에 이 잘못된 정치 구조를 그냥 방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도 16대 총선 때 중대선거제로 바꾸려고 했어요. 예, 예. 제가 그 용역의 일부를 맡아서 그때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호남 국회의원들이 예, 예. 호남 국회의원들이 결사 그렇죠. 반대를 자기 기득권이니까 했던 거죠. 예, 이게. 예. 그런데 그 금방 이야기했던 수도권에서 예. 이 중대선거제 안 하면은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계속 소수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번에도 하려다가 뒤에 가서 허주부지 됐잖아요. 그 견특위에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그냥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제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표 인사차 가면서 이전에 대선 때 그 합의했던 그 안을 그 결선 투표제라든지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죠.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지금 이제 20석 돼 있는 거를 1석으로. 이게 정말 오래된 20석 된 게 언제냐면요. 유신헌법 이후에 유신 때 그래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다 10석이었어요. 이게. 이거는 그냥 소수 정당은 그냥 팽개치겠다. 팽개치는 거죠.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안 되면은 제대로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당으로서. 그렇죠. 저 민주노동당이 10석을 받았었는데 그때 교섭단체가 안 되면서 그 각계각층에 뛰어난 사람들이 뒤에 어찌 됐어요? 당이 분당돼 버렸어요. 분당됐죠. 이게 만약에 교섭단체로 활동해서 분당돼서 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정치개혁 과제로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내년에도 이 움직임들이 실제 정치개혁 이어질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들어보면은 예스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명분으로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모두가 적극. 그래서 논의하기가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죠. 사실은 이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살도 잘라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량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정치 이해만 생각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아까 말한 그런 이 개혁파들로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해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분에 또 민주당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예를 들면은 이 정치개혁을 이룬 새로운 시대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을 이끈 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은 7공화국을 연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성자 독식 우리가 이 양극화를 갖다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을 거잖아요. 민주당에도 많아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데 그 부분에 오히려 저는 이 불꽃을 국힘의 새로운 변화 당연히 당명도 바꿔야죠. 이게. 바꿔야죠. 이전에 계엄과 탄핵을 당한 그 당명으로 뭘 하겠어요. 이게. 그 당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불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